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요즘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 올해 여름이 또 덥고 내년 여름은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 기후변화와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정밀농업연구소의 남재작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여름을 맞아서 다양한 이슈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뉴스 중에 가장 놀랐던 거는 국산 애플망고 빙수가 호텔에서 10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다, 이 뉴스였는데, 사실 가격보다 더 놀란 거는 국산 애플망고라는 단어였습니다. 애플망고가 한국에서 자라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한국에서 국산 애플망고가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애플 망고는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인데요. 네. 이 품종은 어윈이라는 품종으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주에서 재배가 되어 왔고요. 1980년대 후반에 최초로 재배에 성공해가지고 고부가 가치 과일로 주목을 받으면서 네. 현재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과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열대 기후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알긴 아시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후와 또 아열대 기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테레와티라는 기준을 따르면은 네. 최한월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이면서 네.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 지속되면은 예. 아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는 4개의 기후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대 내륙성 기후형이고요. 네. 아열대 기후형은 현재는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 해안 지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점점 아열대 기후로 좀 변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이 기후가 이렇게 아열대로 변하면서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도 아열대 과일 재배가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지역을 우리가 재배 적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아열대 기후를 보이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네. 아열대 작물에 대한 재배 적지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2010년도에는 약 34헥타르 정도가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었는데, 네. 2022년도에는 그 면적이 333헥타르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아열대 작물이 망고라든가 예. 용과, 패션 프루트로 알려진 우리나라 말로는 백향과라고 부르죠. 네네. 백향과를 비롯해서 올리브까지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낯선 과일 이름들이 네. 나오고 있어서 좀 당혹스러운데, 어쨌든 이 아열대 작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배 넘게 지금 재배 네네.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작물도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의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인들이 많이 이민을 오면서 이런 좀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도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아열대 과일의 수요를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결정적으로 아열대 작물에 영향을 미친 거는 네. 기후변화입니다. 예. 기존 농작물이 예를 들어서 일조량이 감소하거나 습도가 증가하거나 강수량이 크게 변하면은 네. 병해충 발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생육이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먹거리, 식탁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식탁의 변화가 가장 먼저 체감이 되죠. 네. 여름에 재배하게 되는 여름 배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강원도 산간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고랭지 배추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기후 변화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SSP5라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좀 한 5가지 시나리오를 나눴을 때 가장 나쁜 시나리오를 말하는 예,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네, 최악의 예. 시나리오 경우에는 21세기 말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배추가 재배가 어려울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쯤 되면 사실은 이제 여름 배추는 이제 우리가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과일 같은 것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우리 뭐 사과나 배, 복숭아 이런 과일을 뭐 온대 과일이라고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많이 먹었던 과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떤가요, 상황이?
과일은 사실 채소보다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합니다. 네. 사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들이 경북이 주산지라고 지금 대부분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경북 지역이 재배 적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름 배추하고 같은 시나리오인 SSP5를 적용해 보면은 네. 2070년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만 이제 재배가 가능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90년대쯤 되면은 재배 적지가 거의 사라질 거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재배 가능 지역, 뭐 네. 재배 면적이 아니고 심을 수 있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 672만 헥타르였다 그러면은 뭐 그때쯤 되면은 4천 헥타르로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거죠. 거의 심을 것이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 경북 대구 사과 이거를 앞으로 우리 식탁에서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 2070년이면은 거의 뭐 보기 힘들 거다. 그 과일 말고 그러면 다른 뭐 먹거리들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산물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네. 그 수온이 그 바닷물 수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 인근 해역의 생물 생태계가 크게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종을 구분할 때 네. 생육 적합 수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한류성이냐 난류성이냐 네, 나누거든요. 네. 근데 수온이 오르면서 한류성 어종은 거의 사라지고 난류성 어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이 먹던 생선들에도 이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어종들이 좀 이런 변화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민 생선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네. 예전엔 그랬습니다. 요즘 어떨지 모르는데 명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명태지,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명태를 보기가 참 어렵고요. 예. 왜 그러냐면 1980년경에는 한 16만 5천 톤 정도가 인근 해역에 잡혔거든요. 네. 근데 불과 30년 뒤인 2010년에는 네. 1만 톤 정도만 잡혔습니다. 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에 난류성 어종이죠. 약간 따뜻한 물에 사는 어종이 고등어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이 잡히는 물 양이 크게 증가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고등어가 국민 생선 타이틀을 획득했다고도 얘기하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제 대구라는 생선이 있었는데 네. 그 국산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대구가 국산이 없어지고 러시아산으로 수입해서 먹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어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후 변화가 뭐 농업과 수산업 광범위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역시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해외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해외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네, 대표적으로 아열대 작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올리브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리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스페인이거든요. 네, 스페인에서 세계 올리브유의 거의 절반 정도가 생산됩니다. 네, 2022년의 경우에는 스페인 올리브 생산량이 평년 대비 절반 이하로 절반 수준 정도로 급감을 했습니다. 네, 봄철 개화기 때 되게 이상 고온하고 네. 여름철에 이제 극심한 그 가뭄하고 고온이 같이 찾아온 거죠. 그것 때문에 올리브 생산량이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 이 때문에 가격이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스페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뭐 전 세계 올리브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쳤죠. 예,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것만 올리브유만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수백 년 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데 네. 이런 나무들이 말라 죽는 현상까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기후 변화가 네. 뭐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중해에서 나는 올리브 나무가 이제 말라 죽으면 다른 데서 재배하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로 이제 이게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올리브유 가격 폭등을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데 요 올리브 말고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론지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른 농작물 같은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코코아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마시고 있는 커피죠. 네,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뉘어져 나는 지역에서 잘 자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뭐 생산량에 큰 타격을 받았고요. 네.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은 올 5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해 가지고 거의 36% 정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대표적인 커피 품종 중에는 이제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라는 두 개가 있는데 예. 로부스타가 이제 저가 커피에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주 생산 지역이 베트남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그 슈퍼 엘니뇨 현상을 인해 가지고 네. 해수 순환이 느려지면서 기후가 굉장히 나빴고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게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죠. 아, 그 커피가 잘 자라려면 이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네. 커피의 작황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결국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커피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커피 재배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커피 생산지의 절반 정도가 네. 앞으로 이제 커피 재배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추정도 있고요. 예. 또 문제는 이제 커피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월드 커피 리서치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2040년 경에는 앞에 설명드렸던 로부스타라는 커피 있잖아요. 예. 그 커피가 원두 기준으로 해서 3,500만 포대 정도가 부족해질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평년 생산량이 약 8천만 포대 정도거든요. 네네. 이 그렇다는 얘기는 한 절반 가까운 양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아라비카 품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라비카 품종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 브라질인데 예. 브라질 역시 이제 마찬가지 이상 기후 영향을 해서 생산량이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00원에 먹는 저가 커피도 더 이상 가격이 1,000원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금커피의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제 올해 초에 금사과가 네.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네.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우리 서민들도 힘들어하고 또 농가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뭐 수박도 마찬가지고 뭐 복숭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그 과일 이런 것들도 말씀하신 그 커피나 올리브 같은 그런 좀 작황 부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뭐 금사과랑 금사과, 예. 돌았고 또 대파도 또 크게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전부 다 이제 기후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국민들이 사실 다 느끼고 있죠. 네. 사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 정도가 생산량이 줄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흉작입니다. 네. 봄에 이제 사과꽃이 필 시절에 이게 저온인 굉장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꽃이 큰 피해를 받았고 네. 여름에는 고온하고 아주 더웠고 또 비도 많이 내렸고요. 네. 이것 때문에 병해충이 굉장히 극심했죠. 예.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의 이상 기상의 영향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금수박이라든가 금복숭아 같은 것도 우리가 곧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사실 사과나 뭐 복숭아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는 네. 이제 과일이고 사실 제일 걱정인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이제 쌀이라든가 또 빵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밀 같은 이제 식량 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쌀이나 밀 같은 그 주요 작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식량 작물도 기후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약간만 이제 몇 년 전만 되돌려 보면은 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54일 동안 연속해서 계속 내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내렸습니다. 네. 그에 이제 살값이 크게 뛰었잖아요. 네, 생산량이 크게 줄었고요. 뭐 이상 기후가 이제 계속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인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식량 소비량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양을 가지고 식량 자급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49.3%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10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자급률 같은 경우는 불과 1%, 1.3%, 4.3%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료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걸 가지고 곡물 자급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체 수입 의존도가 거의 80%까지 이릅니다. 사실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주식이기도 하지만 뭐 공급이 그만큼 이제 많아져서 쌀 걱정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뭐 파스타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밀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밀 가격의 동향에 따라서 이런 먹거리 가격에도 영향이
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래 자금률이 1.3% 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거의 대부분을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로 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밀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좀 오르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밀 자금률이 좀 낮은 상황에서 해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이 일종의 식량난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기후로 인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밀을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밀의 곡창지대다 보니까 네. 전 세계 밀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정학적 문제라고 하는데 네. 지정학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어가지고 전 세계가 약간 식량 위기라고 굉장히 많이 뉴스 회자가 됐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량 안보라는 게 굉장히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식량 안보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이제 가장 컸다면 여기에 이제 기후 위기까지 겹쳐서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우리 식탁을 좀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고 세계 2위 생산국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최근에는 이제 밀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게 역시 이제 그 나라도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랬다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실 이제 글로벌 협력, 국제적인 좀 협력이나 논의, 대응 이런 것들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곡물의 약 80% 정도를 네.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뭐 채소라든가 육류 같은 경우 역시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지역에서는 기후 문제나 아니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은 네. 우리나라 역시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내 비축량을 늘리자 네. 이런 정책도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 세계 농산물 작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식량 위기라는 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는 몇 개 국가가 안 됩니다. 네. 그 몇 개 국가에서 생산하는 식량을 전 세계에서 다 같이 수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옆에 나라들이 어떻게 문제없이 잘 이렇게 식량 안보가 괜찮아져야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은 이걸 위해 가지고 좀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국가에다가 네. 한국의 벼종자 있잖아요. 예. 예전에 통일벼 만들었던 네. 그 계통의 벼종자를 이제 제공해 가지고 그 나라가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는 이런 국제협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늘려 가지고 개도국의 식량 안보를 역시 같이 신경을 쓰는 게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있습니다. 상부상조함으로써 그 나라도 좋고 우리나라도 상생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네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식량 안보라고 하면은 나라마다 좀 기준도 좀 다를 것 같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 규모, 인구에 따라서 좀 다른 나라들이랑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식량 자급률의 안전한 수준 이런 기준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궁금합니다. 사실 그런 게 특별한 게 딱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가별로 지리적 위치가 다르고요. 네네. 기후가 다르거든요. 네. 또 인구 밀도도 다르고 토지 생산성이라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그 나라에 적합한 식량 안보 전략이 있는 거죠. 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곡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하고요. 네.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높고 또 이제 또 뭡니까 이게 농업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집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세계 곡창지대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시에 식량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식량 안보가 단순히 이제 먹거리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럼 현재의 식량 안보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미래가 이제 좀 불안하다는 말씀이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이제 식량 자금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네. 또 뭐 올봄에 사과 가격 폭등에도 보셨듯이 기후 위기에 우리나라 농업도 노출돼 있다는 걸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다 그러잖아요. 네. 한 나라에서만 수입할 경우에는 네.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커진다. 그래 이걸 우리가 이제 공급망을 다각화한다 그러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좀 다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농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좀 적용해 가지고 이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이게 노력하는 게 역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게 농업에도 적용되는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수입할 때 한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지 말고 다변화를 하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글로벌 공급망도 사실 이제 저는 반도체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런 식량 측면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잘 따져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식생활이 좀 서구화되면서 이제 빵이나 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자금률이 좀 낮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밀을 수입하고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미국하고 호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 고급 빵집 같은 경우는 프랑스 밀을 쓰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유럽에서 들어오는 양은 많지 않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또 옥수수가 사실 가장 많이 수입되거든요. 양으로 치면은 예. 밀은 한 350만 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고 네. 옥수수는 약 1,100만 톤 정도가 수입되고 있는데 3배나 네, 이게 되네요. 대부분 동물 사료로 쓰입니다. 아니면은 예. 우리가 식품 원료로 이게 네, 많이 네, 쓰고요. 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하고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곡물들이 대부분 다 두세 개 나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 정도로 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그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큰 배로 싣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 그 경로상에 이제 다른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수입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한 좀 다변화 전략, 다각화 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사실 일본을 보더라도 네.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가 서너 개 국가에 불과하거든요. 네. 사실 다각화가 쉽지가 않고요. 예. 선제적으로 그럼 약간 좀 대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위기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의 다각화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떤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 높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국토 면적이 제한되어 있고요. 네. 또 식량 자급률 높이기에는 사실 또 무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농가들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고령화되어 있고 또 경지 면적이 작고 여기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현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뛰어난 산업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첨단 기술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우리나라의 좀 사계절이랑 극단적인 자연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 하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의 이제 농업 생산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덜란드처럼 첨단 기술 농업을 뭐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덜란드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모든 그 농업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라들도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면서 이제 이 농업 첨단 농업 기술 국가로 나갔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오히려 이제 불리한 조건을 그렇게 바꿔 나가면서 나가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식품 산업을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만들어갈 않을까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식량 안보에 대비하는 뭐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의 사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싱가포르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급률이 약 지금 현재 10% 정도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네, 이 나라가 당연히 국토 면적이 굉장히 좁고 네, 농경지 면적 1%도 채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식량 자급률이 높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세 가지 식량 바구니 전략이라는 걸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수입원 다각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자. 네, 두 번째는
국내가 농경지가 작긴 하지만 최대한 자급률을 높이자. 이걸 30 x 30 플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하고 그다음에 해외 생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는 그 해외 곡물 기업이 굉장히 큰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약 거의 7, 80조 되는 곡물 기업들이 굉장히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해외 생산 기지를 많이 늘리는 거죠.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싱가포르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수입하고 있는 국가가 180개국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자국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는 국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어장 같은 거, 어류 양식 같은 거 이쪽에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률 높이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국토 면적은 작고 자본과 어떤 기술력은 풍부한 상황이라면 다른 나라에 오히려 자본을 투입해서 그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좀 개척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말씀하신 이제 수입원 다변화,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급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고령화 문제와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나올 때 저도 이제 뭐 이제 뉴스에서 본 거는 기업농을 좀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그것과 이제 스마트팜으로 알려진 그런 첨단 기술을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좀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식량 안보, 그 기후 위기의 시대에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스마트팜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유리온실 같은 거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에서 재배하는 기술, 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보급되고 있고요. 네. 이런 기술들이 확산되는 게 중요하고, 식량 작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있는 게 사실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그 오늘은 그 기후 변화와 그 농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 기후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 경제 얘기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남재작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